지금부터 제55차 원내 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제55차 원내 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한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던 조국 민정수석까지 참석해서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며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수석은 잇따른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게 소명할 의무는 져버리면서도 제 필요할 때만 달려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나무인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수처 설치 취지에 대해 100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본질도 핵심도 아닙니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으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도 아닙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인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권력의 신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인사권을 내려놓고 검찰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것을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비대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두고서 공수처 설치만을 전면에 내세워 검찰 개혁의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수처장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제2의 검찰 조직을 또 하나 만드는 옥상옥이 될 뿐입니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 5기 인사를 강행한 직후 반대가 많았던 장관들이 오히려 일 더 잘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당을 조롱하는 수준을 넘어 국회와 국민을 싸잡아 무시한 것으로서 그 오만함에 경악할 따름입니다.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청문회는 왜 하는 것입니까? 국회는 왜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저급한 인식에 통탄할 따름입니다. 적폐의 본산이자 몸통이라고 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조차도 이런 인사는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듣고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잡지 못한 것이 이렇게 분하고 억울할 수 없었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부정하고 야당을 조롱해서는 적폐청산도 성공적 국정운영도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국민께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제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원천 차단 7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 중 5대 원칙을 위반한 현직 장관들은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듭니다. 위장전입 강경화, 송영무, 김상조, 세금 탈루 강경화, 김상조, 안경환, 논문 표절 김상곤, 이유정 등 5대 원칙을 위반한 현직 장관들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7대 비리로 확대하는 후한무치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철석같이 약속했던 5대 원칙도 지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7대 양측의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고위공직자 7대 비리 원천 차단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약속을 하기 전에 대통령의 통렬한 자기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지금이라도 인사 추천과 검증에 실패한 인사 시스템과 인사 라인부터 전면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인사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5대 원칙도 안 지킨 인사 라인은 그대로 두고서 7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동안 기준이 없어서 인사 참사가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평범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이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기준 마련보다 캠코더 인사를 벌이면 되는 것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기준만 확실히 지키면 7대 원칙은 필요 없습니다. 차제 인사 참사의 진원지인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한 문책과 교체를 촉구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의 상처에 대못질을 했습니다. 해수부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 지난 17일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뼈 한 점을 발견하고도 5일 동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고의로 통보하지 않았고 미수습자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해수부 현장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실의 은폐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를 포함한 해수부 고위 관료들은 18일 미수습자 연결식에 태연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촛불 민심으로 탄생했다는 현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런 야바이 짓을 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은 세월호 6시간처럼 세월호 6월 은폐 5일 동안 궁금합니다. 은폐 사실이 언제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해수부 장관 차관은 언제 알게 됐는지, 은폐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관계자를 의법 조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수습자 가족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어제까지 5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당초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역시 결론이 없이 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2달 동안 이 물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오면서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국토부 그리고 농림부, 산자부까지도 참여시켜서 업무보고도 받고 그동안 20년 동안 수차례 공청회 토론을 해왔습니다만 또다시 공청회까지 열어가면서 찬반에 대한 의견까지도 물었습니다. 어제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각 당의 입장을 정리를 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물관리 일원화에 조건부 찬성이고 합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원론적으로 반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이 우려하는 대로 국토부와 환경부로 일원화했을 때 국토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모든 것을 물
관리 기본법에 담아서 물관리 기본법과 정부조직법을 동시에 원샷으로 처리하자는 조건부 제의에 대해서도 원천적으로 반대를 해서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어서 각 당별 입장을 정리한 것을 각 당의 원내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하고 어제 협의체 회의를 마쳤습니다. 어제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협의체 위원장으로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논의는 199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과제입니다. 협의체 운영 중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은 20년이 넘도록 반복되었던 논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20여 년간 국토부에서 댐 등 수량을 관리해왔고 환경부에서 수질을 담당하면서 부처 간 갈등이 심하고 심지어 물 기본법조차 없는 후진국 상태입니다. 국가의 물관리를 발전시켜야 할 시점에 우리는 새로운 물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일에 대해서 찬반으로 나뉘어서 비효율적인 논란만 반복해 왔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국토부, 환경부 두 부처가 나누어서 관리하다 보니 이로 인한 예산 낭비만 4조 원 이상이라고 이미 3년 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져서 예산 낭비 요소를 통합 조정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함으로써 발생할 편익을 산출해 보면 앞으로 30년 동안 약 15조 7천억 원의 경제적 기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물관리 부처가 나뉘어서 발생하는 중복 사업과 과잉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만 막아도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물 문제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정비조직법과 물기본법을 통과시켜서 제발 선진화된 통합 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의 성의 있고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14일 날 감액 심사에 착수했는데 오늘이 딱 열흘인데 감액 심사조차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오늘 마무리 예정이지만 어쩌면 내일까지 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증액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보류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당은 법정 시한을 무엇보다도 꼭 준수하겠다는 입장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 감액 심사에 대한 모든 감액 심사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방하고 나온 바람에 국회 나름의 견제 기능이랄까 관리 감독 기능이 지금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시한을 지키는 저희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지금 좀 회의적이라는 말씀 먼저 한 가지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활동비가 정부 발표로 20%를 일괄적으로 삭감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들춰보니까 10%는 순감 정말 줄였습니다. 근데 모든 부처에 대해서 나머지 10%는 업무 추진비라든가 특정 업무 경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 비목 전환을 시켜서 사실은 10%만 줄인, 그러니까 국민에게 눈속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굉장히 엄중하게 따져서 특수활동을 많이 줄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국회 예산 심사를 할 때 저희가 더 엄중하게 엄격하게 잣대를 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국가기관 특수활동비 중에서 국회만이 23.1% 감액했습니다. 전 국가기관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경계하지 않으면서 타 국가기관에 대해서 엄정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특히 여당 의원들이 그 국회 원정주의에 대한 설득과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확고하게 그런
의지를 갖고 임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사하면서 줄곧 저는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의사진행 발언들을 통해서. 이거는 여야로 나뉘어서 예산 심사를 하는 게 아니다. 정부가 편성해온 이 예산을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심사하고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일 것이다. 대통령도 국회의 견제 기능을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우리 심사하는 것은 여야로 확연하게 나뉘어서 야당 쪽에서는 국회의 기능을 통해서 일단 감액 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여당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증액이 반대하고 나온 어이없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저는 늘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국회의원, 국민의당의 국회이기 전에 그 이전에 대한민국 국회인 것이다. 만약에 국회의 이 견제 기능, 감독 기능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원 얘기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당이 독려하고 또 나름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에 대해서 저는 엄격한 잣대로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에 대해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청와대 담당자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산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 똑같은 엄격한 기준들이 되는 것이 옳은 심사 기준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조금 다른 차별적인 잣대랄까 기준을 갖고 한다면 내 생각에는 청와대에서는 더 엄격하게 더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옳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심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사를 지금 전체 100으로 보자면 진도 100으로 보자면 한 30 정도 진도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다 마무리해야 할 진도가 한 70% 남아 있는 미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이 얼마나 졸속으로 그리고 너무나 허술하게 그리고 너무나 혁명적으로 너무나 과감하게 증액되어서 국회로 왔다는 것을 한두 가지 사례로 보고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제 물론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충분히 이걸 담을 수가 없었고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대형 국고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법적인 미비고 결함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전액 삭감에 이르렀던 것이 이른바 혁신읍면동 사업입니다. 혁신읍면동 사업은 뭐냐면 전국에 있는 읍면동을 처음에는 200개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3,500개의 동에다가 거기에다가 연봉 3천만 원짜리 전문가를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2,500만 원짜리 주민자치회장을 간사를 두고 그리고 그 마을에는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혁신읍면동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우리 의원님 잘 아시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도로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것이 205억 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득력이 전혀 없는 그리고 옥상옥에 불과 그리고 읍면동에 심한 분열과 갈등을 부를 것이 자명한 그런 일종의 일자리 사업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5억을 많은 논란 끝에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보유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또 이번에 어제 했던 거지만은 치매 안심센터라는 것을 정부가 이제 지난 추경 때 11조 2천억 추경 때 정부에서 강하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합의를 해준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치매 안심센터를 만들었는데 예산을 주었는데 지금 현재 5곳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다가 252개를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치매 안심센터. 이 예산이 무려 2,30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센터가
군별로 군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인구 3만 명이 안 되는 군에도 치매 안심센터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센터별로 1년에 11억 원씩 그리고 상근자를 25명을 두겠다는 그런 참 뭐 도저히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경론 끝에 일단 볼 사람인데 이건 아마 저희 당은 적어도 절반 정도는 일단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남은 가백심사 그리고 징액심사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당이 있음으로 해서 국민의 혈세를 지켰다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입입니다. 오늘 수능일입니다. 초유의 수능 시험 연기로 인해서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들의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력이 헛되지 않게 오늘 좋은 성과를 있기를 바랍니다. 수험생과 가족 여러분들의 대학 입시라는 이 큰 산을 넘어도 마음이 홀가분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연간 1천만 원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이라는 거대한 짐을 짊어져야 하는 학부모들로서는 수험생 자녀가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한편 가슴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의당은 대학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인상 상한제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대선 때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대학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현행 직전 3년 물가상승률 1.5배에서 1.2배로 낮춰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고등교육법을 제가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교육비가 전국 80개 사립대학의 입학금 사용 현황을 조사해보니 신입생들의 입학과는 관련해서 직접 사용한 것은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많은 국공립대학에서 입학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다행이지만 아직도 사립대학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입학금 폐지에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국가 장학금을 학교로 배분해달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립대학들은 당초 지난 13일까지 마감이었던 대학별 입학금 감축 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의도 하였다고 합니다. 교육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대학 당국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이 7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조국을 지키다 안타깝게 목숨을 희생한 고 서정우 병장, 문광욱 이병의 넋을 기리며 당시 부상당한 16명의 장병들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7년 전 오늘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은 국권의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튼튼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여야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위협은 날로 더 커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호언장담한 한반도 원전자로는 온데간데 없이 문재인 패싱 논란만 더해지며 국민의 안보 불안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기에 격리기가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들지만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7년 전 온 나라가 슬픔과 강연에 빠졌던 그날을 떠올리며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 용사들이 합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병대 포격전 용사들에게 훈포장과 국가유공자 국방부 차원의 성대한 저녁식이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하원입니다. 미국의 막무가내식 농축산물 통상 압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FTA 협정에 따른 우리나라 농축 임산물 피해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 이후 농축 임산물에서 353억 달러의 대미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한 반면 자동차에서만 무려 667억 달러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FTA는 농축산업을 담보로 제조업을 수출하기 위한 것임을 여실히 증명하는 통계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미 무역 수지 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FTA 재개정 협상은 한국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강요하는 통상 압박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측에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농산물 개방 수준이 높음을 강조하고 더는 추가 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일단 긍정적 신호로 간주합니다. 재개정 협상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기를 바랍니다. 한미 FTA 재개정 협상에서 더 이상 농축산인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우리가 먼저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결기마저 보여주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신뢰를 상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중 FTA 협정 당시 여야정 합의에 따라 조성하기로 한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에 대한 민간 기업 출연과 FTA 특별법에 근거한 FTA 기금의 정부 출연을 가시화하는 등 농림축산업 피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국민적 관심도는 떨어졌지만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에 간단하게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10시부터 시작해서 청문보고서를 8시경에 채택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고성 없이 진행된 첫 청문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오랜 법조계 생활을 방증하듯 비교적 깔끔한 처신과 신변 정리로 신상에 관한 질의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정책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적폐청산 관련 이슈에 자유한국당에서는 후보자의 안보관 검증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헌재 재판관 9인 가운데 대통령 추천목 3인을 제외한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추천 3인 등으로 헌재가 구성되는 것은 견제와 균형, 민주적 정당성을 잘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임기 6년 보장으로 엄격한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헌재소장에 임기 1년도 남지 않는 헌법재판관이 임명됨으로써 과연 헌재의 독립성을 제대로 지켜내고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최고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소장 임기가 해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신을 마지막으로 임기 논란을 초래하는 헌재소장 후보자가 더 없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헌재소장 지명에 대해서 우회적으로나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헌재와 대법원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적극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무튼 짧은 약 10개월의 임기 남아 신임 헌재소장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통과된다면 조속히 헌재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기관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 청와대에서 7대 인사원칙 발표했죠. 음주운전하고 성 관련 범죄.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 댓글 사건이나 국정원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제도가 잘못되고 조직이 잘못돼서 일어났습니까? 그 정점에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여당에서는 이를 받아서 또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또 그런 멘트를 했어요.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책임 전가하는 듯한, 물론 청문회를 개선해야 될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때문에 인사가 늦어지고 인사를 잘못했다는 그런 책임 전가식의 의미를 계속 그렇게 여당에서 주장한다면 청와대가 앞으로 잘못된 걸 반성할까요? 저는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화요일 홍종학 총기벤처 장관이 임명되면서 정부 출범 195일 만에 내각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역대 정부 초기 내각 구성 중 가장 오랜 기간이 걸렸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조기 대선 치러졌고 2달간의 인수위 기간이 없이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는 하지만 준비된 대통령 구호가 무색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정한 인사원칙 5원칙에도 못 미친 인사 참사로 국민들의 큰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정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캠프 인사, 코드 인사, 이른바 캠코더에다가 뭐 더해서는 이념 인사까지 총기 인사부터 내각 마지막 인사인 총종학 전 의원에 이르기까지 잡음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각 부처 실국장급 인사도 늦어진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는 이른바 체력단련장이라고 불리는 군 골프장 사장 인사까지도 청와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사를 청와대에서 독점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거 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정말 참 우려스럽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런 인사까지 꿰차고 휘두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대략 7천여 개라고 합니다.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까지 더하면 2만 개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누굴 임명했는지 기억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 불행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청와대와 대통령 인사권, 재정권을 비롯한 모든 핵심 권력을 틀어지고 제왕적 통치를 하였기 때문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대선 기간 내내 법에 보장된 총리의 장관 재청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책임 총리, 책임 장관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청와대가 총리실 내부 실장급 인사까지 좌지우지했다고 합니다. 장관 재청은커녕 총리실 인사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국무총리에게 무슨 책임을 묻을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관이 올린 인사안이 퇴짜 많은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청와대가 사실상 국실장 인사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부처 공무원들은 인사권 없는 껍데기 장관의 지시를 귀담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정치권 실세에 줄을 대기 위해 안간힘을 쓸 뿐입니다. 요즘 한간에 역대 정권보다 더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래서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어요? 불행했던 역사 한국의 대통령은 이른바 제왕적 리더십, 모세형 리더십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전지능력은 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세분화, 전문화, 특화되어가는 사회를 그 누가 훤히 꿰뚫어 볼 수 있겠습니까? 조직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손에 쥐고 청와대 비서관과 모든 국정에 관여하여 국가를 통치하고자 한다면 그 정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청와대 수석회 장면만 요즘 보입니다. 총리가 주재한 장관위원은 어디 가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은 통치자가 아닌 갈등의 조정자여야 합니다. 내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각 부처 업무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적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 인사권 전횡으로 더 이상 국정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책임총리, 책임장관의 재시행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그 세월호 은폐 사건을 말씀하시는데요. 세월호 하면 비극의 역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가 끝까지 은폐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7일 세월호 선체 수색 작업 현장에서 사람 손목뼈 1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합동 연결식을 거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발견한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 행태는 은폐였습니다. 국민을 위한 척하면서
뒤로는 추가 수색 여론이 형성될 것을 두려워해서 은폐를 한 겁니다. 세월호 미수자 가족들은 이 사실도 모른 채, 왜냐하면 5일 후인 11월 22일 날 공식 은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니까요. 그러한 사실도 모른 채 그 다음날 장례식을 치렀던 겁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이러한 은폐 사실 관련 사과문을 내면서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체 감사실에서 맡겨놓아서는 안 될 성질일 겁니다. 국무총리실 또는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제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의 또 다른 직무유기 제가 경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수능일입니다. 우리 여지껏에서도 준비한 수험생들 그동안에 쌓고 닦아온 실력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5일 5.4의 포항지진이 발생한 그 주변에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포항 지열발전소가 건설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초 상업발전을 두고 있는데요. 시작을 두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사전에 2014년 3년 전에 인지가 되고서도 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016년 1월 29일부터 2017년 11월 15일까지 약 2년 가까이 됩니다. 17년 11월 5일은 포항지진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이 포항지열발전소에 총 443회의 물 주입과 배출이 있었습니다. 엊그제 제가 보도자료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63차례나 소규모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 중에 10회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었습니다. 63회의 지진 발생은 대규모 지진 발생의 사전 경고일 수도 있다고 하는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기상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포항 내륙 지진 발생 모두가 발전소 물 주입 이후에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도표로까지 제시를 했었는데요. 2016년 12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그 발전소에 3,681톤의 물을 주입을 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 규모 2.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226톤의 물을 또다시 주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약 20일간 2,793톤의 물을 또 주입을 했습니다. 발전소에요. 그 바로 다음 날 규모 3.1,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2월 23일 규모 2.2의 지진 발생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기까지 약 11개월 동안 6차례나 같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15일 발생했던 지진 규모 3.1과 2.0의 그거는 이번에 포항 지진이 발생했던 그러한 발생 위치하고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요. 서울대학교 포항 EGC 프로젝트 미소진동 관리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입니다. 용역 보고서인데요. 서울대 지질자원연구소 엑스지오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그 업체입니다. 업체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리 자극에 의한 미소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 하게 된다.
그 관리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이 이미 보고가 되어진 건데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처인 기상청은 어떠한 현장 조사 내지는 정밀 조사 하나 없이 여지껏 방치해 왔었습니다.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세월호에 끝까지 은폐를 하더니 방금 이러한 지진 역시도 똑같이 직무유기 내지는 은폐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목요일은 포항 지진으로 미뤄졌던 2018학년도 대입 수학시험 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당국은 시험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자행된 국정 역사 교과서 예산의 또 다른 편법, 편성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국정 역사 교과서 개발을 위해 교육부가 43억여 원의 예산을 요청한 바로 다음 날 기획재정부가 하루 만에 그것을 초스피드로 승인을 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한 국정 역사 교과서 사업을 부득불 강행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 예산 중에 절반이 훨씬 넘는 금액은 교과서 개발과 상관이 없는 홍보비로 집행이 된 것도 밝혀졌습니다. 역사 교과서 개발 목적으로 편성된 교육부 예산 43억 8,500만 원 중에 60%에 가까운 24억 원가량이 홍보비에 쓰였습니다. 심지어 이 중 12억 8천만 원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선정한 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지급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여러 달에 걸쳐서 기나긴 줄달리기 끝에 마무리되는 예산 편성이 이례적으로 막힘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당, 정, 청의 절묘한 상갑 패스 덕분이었습니다. 국정역사 교과서 진상조사가 얼마 진행되지 않은 만큼 불법 행위가 앞으로도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난 9월 교육부가 관서 운영 경비를 내역 변경해서 국정교과서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지출 원인 행위 이전에 예산을 집행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문제를 발견한 이상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징벌적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부 본부 기본 경비를 20%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삭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불법적인 정책 추진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는 그 첫걸음입니다. 국정화 과정에서 자행된 관련자들의 비리를 단죄하는 한편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한 점의 의혹조차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이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